안녕하세요. 91세 현역 한의학 교수 김현우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관절이 아프셨나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스러우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기가 두려웠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하지만 지금 91세의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서울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주말에는 북한산에 오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많은 분들이 건강의 비밀을 묻습니다. 특별한 약초, 비싼 영양제, 복잡한 운동법. 제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생 무시해온 신체 부위만 제대로 관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70대, 80대가 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 나이 든 게 어쩔 수 없지 라고 합니다. 손주들과 뛰어놀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등산이나 여행 같은 취미도 포기합니다. 가끔은 내일 아침에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 걱정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 심정,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65년 넘게 한의학을 연구하고 환자를 치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특정 신체 부위 관리에 공통적으로 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2005년 겨울, 제 연구실에 한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당시 78세였죠. 그녀는 거의 걷지 못할 정도로 무릎 통증이 심했습니다. 김 교수님, 다리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발을 살펴봤습니다. 굳은 살이 깊게 박히고 건조한 피부는 곳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기와 균으로 인해 염증이 생긴 상태였죠. 발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관리요? 그냥 씻기만 하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발을 단순히 씻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발에는 무려 7,000개 이상의 신경말단이 있고 이는 모두 우리 내장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경락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제 이 연결성을 인정하고 있죠. 저는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다. 발에 있는 혈관과 근육이 심장을 도와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발 관리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발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65년간 연구하고 실천한 발 관리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에 30분간 담그기.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0분간 발을 담그면 발의 혈관이 확장되고 전신의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물에 한 줌의 소금을 넣도록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부종 완화에 더욱 효과적이죠.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발에 쌓인 피로가 풀리고 다리의 붓기도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75세 이명숙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20년간 고생하던 불면증을 극복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직접 들어보세요. 김 교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매일 저녁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는데 일주일 만에 달라지더라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두 번째,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발바닥에는 전신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내장기관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발바닥 마사지를 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발바닥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세요. 특히 발 뒤꿈치와 발가락 사이의 발볼 부분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마사지 덕분에 15년간 고생하던 변비가 해결됐습니다. 이 부분을 매일 5분씩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세척 후 완전히 건조하기.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하고 어두워 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이곳에 피부 문제가 생기면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으로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닦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온 82세 김우진 할아버지는 발가락 사이 무좀으로 시작된 감염이 심해져 결국 발가락 절단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회복했지만 그가 평소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관리했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네 번째, 보습크림과 미끄럼 방지 신발 사용하기. 노년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집니다. 발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 후 바디로션이나 전용 풋크림으로 발을 부드럽게 유지하세요. 또한 집안에서도 반드시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으세요.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걷는 것은 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70대 이상이 되면 적절한 신발 착용만으로도 발과 무릎 통증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 4가지 관리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김 교수님, 기적입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아프지 않아요. 지난 주말에는 손녀와 함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발 관리는 단순한 위생을 넘어 전신 건강의 기본입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겨드랑이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왜 면역력의 핵심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여러분, 겨드랑이가 단순한 땀이 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65년간의 의학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자연 해독 센터입니다. 73세 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계절마다 찾아오는 기관지염과 알레르기로 고생했습니다. 봄, 가을마다 병원을 찾아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죠. 김 교수님,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항생제 먹는 게 일상이 됐어요. 이러다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나 싶어요. 제가 그녀의 겨드랑이를 살펴보니 피부가 자극받아 붉어져 있었고 땀샘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림프절도 약간 붓고 단단해져 있었죠. 여러분, 아시나요? 겨드랑이에는 20개 이상의 중요한 림프절이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의 핵심 부분으로 혈액 속 독소를 제거하고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드랑이 관리를 단순히 냄새 제거로 생각합니다. 강한 향이 든 데오드란트를 뿌리고 땀이 나지 않게 땀샘을 막는 데 집중하죠.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겨드랑이의 땀샘은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이를 인공적으로 막으면 독소가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균이 번식하고 냄새가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연구하고 실천한 겨드랑이 관리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향이 없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기. 화학 성분이 강한 바디워시나 비누는 겨드랑이의 자연 균형을 파괴합니다. 저는 65년간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만 사용해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겨드랑이를 적신 후 순한 비누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받아 오히려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녹차 성분이 함유된 비누나 코코넛 오일 비누를 추천합니다. 이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항균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샤워 후 완전히 건조하여 세균 번식 방지하기. 겨드랑이는 습하고 따뜻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샤워 후 부드러운 수건으로 겨드랑이를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해 보라고 권합니다. 물론 차가운 바람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겨드랑이가 완전히 건조되어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81세 정민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만으로도 20년간 고생하던 겨드랑이 무좀과 가려움증을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 자연 유래 성분의 데오드란트 사용하기. 알루미늄이나 파라벤 같은 화학 성분이 든 데오드란트는 피하세요. 이런 성분들은 땀샘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림프절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65년 넘게 베이킹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섞은 자연 데오드란트를 사용해왔습니다. 냄새를 제거하면서도 땀샘은 자연스럽게 기능하도록 해주죠. 또 다른 방법은 사과 사이다 식초를 물에 희석해 겨드랑이에 바르는 것입니다. 약간의 식초 냄새는 금방 사라지고 피부의 pH 밸런스를 자연스럽게 조절해줍니다. 네 번째, 아침 2분 림프 마사지로 순환 촉진하기. 이것이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아침 2분만 투자하세요. 손가락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이는 림프액 순환을 촉진하고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반대쪽 손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목에서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양쪽 겨드랑이에 각각 1분씩,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73세 정영희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김 교수님, 믿기지 않아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을이 왔는데도 기관지염이 오지 않았어요. 항생제 없이 가을을 보내다니 정말 기적 같아요. 여러분, 겨드랑이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 해독 시스템의 핵심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면역력 강화와 독소 배출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소홀히 여기는 허벅지 안쪽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왜 혈액순환과 간 건강의 핵심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보세요. 맥박이 느껴지나요? 바로 그 부위, 서해부에는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65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허벅지 안쪽의 건강 상태는 간 기능과 혈액순환에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69세 김영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다리가 붓고 저리는 증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을 정도였죠. 김 교수님,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요.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원인을 못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살펴봤습니다. 피부는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으며 서해부의 림프절이 약간 붓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 간 수치도 약간 높았죠. 여러분,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대퇴동맥과 정맥, 서해부 림프절 등 중요한 순환계 구조물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 부종, 정맥류, 심지어 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간경이 지나가는 곳으로 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제 허벅지 안쪽의 림프순환이 간의 해독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독소가 쌓이며 결국 만성 피로와 부종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연구하고 실천한 허벅지 안쪽 관리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목욕할 때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씻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몸이 뻣뻣해져 이 부위에 손이 잘 닿지 않기도 하죠. 따뜻한 물로 허벅지 안쪽을 충분히 적신 후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강한 화학 성분의 바디워시는 피부를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목욕용 스폰지나 부드러운 수건을 긴 막대에 감아 사용하는 방법을 환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몸을 많이 구부리지 않고도 허벅지 안쪽을 잘 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씻은 후에는 통기성 좋은 면으로 된 옷을 입어주세요. 허벅지 안쪽은 습하고 따뜻해 피부 문제가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 샤워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완전히 말리고 숨 잘 쉬는 면이나 마 소재의 속옷을 입으세요. 특히 나이가 들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같은 인공 섬유의 속옷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옷감은 땀을 빨아들이지 못하고 피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면 100% 속옷을 넉넉한 사이즈로 입으라고 권합니다. 너무 꽉 끼는 속옷은 피가 잘 돌지 않게 하고 림프액도 잘 흐르지 않게 합니다. 74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평생 꽉 끼는 팬티를 고집하다가 허벅지 안쪽에 심한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넉넉한 면 속옷으로 바꾸고 2주 만에 증상이 많이 좋아졌죠. 세 번째, 나비 자세와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피가 잘 돌게 해주세요. 허벅지 안쪽에 피가 잘 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비 자세와 허벅지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한 후 양손으로 발을 잡고 상체를 가볍게 앞으로 숙이세요. 무릎을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이며 허벅지 안쪽 근육을 풀어주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 어떡하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옆으로 눕혀 허벅지 안쪽을 쭉 펴주세요. 저는 91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이 스트레칭을 5분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피와 림프액이 잘 돌아 하루 종일 다리가 가볍습니다. 네 번째, 피부가 서로 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습제와 파우더를 발라주세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은 마찰이 많은 부위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샤워 후 바세린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보습제를 바르라고 권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으로 인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9세 김영애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김 교수님, 믿기지 않아요. 이제 밤에 다리가 저리지 않아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어요. 다리 부종도 많이 줄고 병원에서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여러분,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피가 잘 돌게 하고 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다리 부종, 만성 피로, 간 기능이 놀랍게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소홀히 여기는 등과 두피 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위가 왜 뇌 건강과 신경계 기능에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77세 이명자 할머니는 요즘 들어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항상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치매의 시작이라고 두려워했죠. 김 교수님, 요즘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려요. 이게 치매의 시작인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과 두피를 살펴봤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근육, 건조한 두피, 현저히 감소한 혈액순환.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등과 두피는 단순히 씻는 부위가 아닙니다. 이 부위는 중추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목과 등 위쪽의 근육은 뇌로 가는 혈관과 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근육들이 뭉치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의 건강은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두피에 피가 잘 돌지 않으면 뇌로 가는 영양 공급이 감소하고 이는 생각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연구하고 실천한 등과 두피 관리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브러쉬로 등을 씻어주세요. 목욕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을 제대로 씻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팔이 뻣뻣해져 등 전체에 손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죠. 저는 환자들에게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목욕 브러쉬를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등을 적신 후 부드러운 원을 그리며 척추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하듯 씻으세요. 이렇게 하면 등에 피가 잘 돌고 뭉쳐있던 근육이 풀립니다. 또한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좋아져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79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샤워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두피 마사지를 통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을 좋게 해주세요. 두피 마사지는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두피에는 수많은 혈관이 있어 적절한 마사지는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을 직접 좋게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과 저녁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5분간 마사지하세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산포할 때도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으면 좋습니다. 특히 뒤통수와 관자놀이 부분은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는 곳이니 신경 써서 마사지해주세요. 77세 이명자 할머니는 이 마사지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척추를 유연하게 유지하세요. 척추는 우리 신경계의 고속도로입니다. 척추의 유연성은 온몸의 신경 전달과 혈액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91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5분간 간단한 척추 스트레칭을 합니다. 방법은 쉽습니다. 침대에 앉아 천천히 머리를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움직여 보세요. 그런 다음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상체를 천천히 옆으로 구부려 보세요. 너무 어려워요.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린 채 누워서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렸다 내리는 것만으로도 허리 척추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의 오랜 환자 중 한 분인 85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이 스트레칭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15년간 시달렸던 만성요통이 크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번째, 저녁 시간에 5분만 마사지를 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 5분간의 등과 목 마사지는 깊은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척추를 따라 달리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중추신경계를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사지 크림이나 오일을 손에 덜어 목부터 허리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특히 목과 어깨 부분의 뭉침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어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누워 천천히 움직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등의 뭉친 근육을 효과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77세 이명자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2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김 교수님, 기적입니다. 이제 손주 이름을 헷갈리지 않아요. 머리가 훨씬 맑아졌고 힘도 넘쳐요. 가족들도 제가 달라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등과 두피는 단순한 씻는 부위가 아닙니다. 뇌 건강과 신경계 기능에 중요한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기억력, 생각하는 능력, 활력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관리법을 일상에 어떻게 쉽게 넣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의 핵심인 4가지 신체 부위와 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 부위들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관리해야 할지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65년간의 의학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방법, 5분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 계속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일별로 한 부위에 집중해서 관리하세요. 일주일에 각 요일마다 한 부위에 집중하는 겁니다. 월요일은 발 관리의 날, 수요일은 겨드랑이 관리의 날, 금요일은 허벅지 안쪽 관리의 날, 일요일은 등과 두피 관리의 날로 정하세요. 나머지 날은 기본적인 위생만 신경 쓰세요.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각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각 부위마다 딱 5분만 시간을 내세요. 각 부위당 단 5분만 투자하세요. 5분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91세의 현역 한의학 교수로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발바닥 마사지를 합니다. 식사 후에는 5분간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 샤워 시간에는 등 브러싱과 두피 마사지에 집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 1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새 습관을 매일 하는 일과 연결하세요. 새로운 습관을 매일 하는 일과 연결하면 쉽게 습관화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커피를 마실 때 발 마사지를 하고 TV 뉴스를 볼 때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고 샤워할 때 등 브러싱과 두피 마사지를 하고 잠들기 전에 겨드랑이 주변 림프 마사지를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씩 바꾸는 힘을 믿으세요. 너무 늦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65년 넘게 수많은 노인 환자를 진료해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환자들은 80대, 심지어 90대에 이런 관리법을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84세 박정혜 할머니는 4가지 부위 관리법을 시작한 지 6달 만에 혈압약양을 절반으로 줄였고 10년간 시달렸던 불면증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김 교수님, 80대 중반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91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오랜 통증을 크게 줄이고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늦게 배운 건강법이 이렇게 효과 좋을 줄 몰랐습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조언입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91세의 현역 한의학 교수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 소홀히 여겼던 신체 부위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 4가지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91세, 여전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매주 북한산에 오르며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김현우 교수가 응원합니다. 한국의 작은 도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이었다. 거리는 활기찼고 음식점들은 저녁 손님들로 분주했다. 그 중에서도 맛있는 추억 국밥집은 항상 손님으로 가득했다. 이 가게의 주인 박지연은 그날도 변함없이 바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사장님, 여기 덧떡 좀 주세요. 잠시만요,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지연은 54세의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20년 전 이혼 후 혼자서 이 가게를 일구어냈고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국밥집의 주인이 되었다. 그녀의 손맛은 특별했고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손님들을 계속해서 돌아오게 만들었다. 하지만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의 표정은 항상 조금씩 어두워졌다. 성공적인 사업과 경제적 안정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집은 너무 조용했다. 아들은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이혼 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던 그녀는 종종 고독감을 느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사장님.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이렇게 말하며 가게를 나섰다. 지연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죄송합니다. 아직 열려 있나요? 젊은 남성의 목소리였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보았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네, 아직 닫지 않았어요. 들어오세요. 그가 바로 이민우였다. 29세의 그는 미국에서 유학 후 한국에 돌아와 KDSA,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군로 복무 중이었다. 그날 이후로 민우는 지연의 가게를 자주 찾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단골 손님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인연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민우는 매주 토요일 저녁 휴가를 받을 때마다 지연의 가게를 찾았다. 그는 항상 구석자리에 앉아 지연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느 날 가게가 한산해진 틈을 타 지연이 그의 테이블에 앉았다. 자주 오시네요. 군대 생활은 어때요? 괜찮아요. 사실 저는 요리와 경영에 관심이 많아요. 언젠가 제 가게를 열고 싶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지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어떤 가게를 꿈꾸고 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민우는 미국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요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 그는 지연의 성공 스토리에 진심으로 감탄했고 많은 조언을 구했다. 지연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민우의 꿈을 응원했다. 주말마다 이어진 대화는 점점 깊어졌다. 사업과 요리에서 시작해 그들은 서로의 인생과 꿈, 그리고 아픔까지 나누게 되었다. 지연은 이혼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가게를 일구었던 힘든 시간들을, 민우는 어릴 때 부모님의 이혼과 미국에서의 외로웠던 유학 생활을 이야기했다.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성공하셨으니까요. 민우의 진심 어린 말에 지연은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그녀는 민우와 대화할 때만큼은 편안함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에게 끌렸다. 하지만 둘 다 그 감정을 인정하기를 두려워했다. 지연은 자신이 민우보다 훨씬 나이가 많다는 사실에 자책했고, 민우는 자신의 감정이 단순한 존경심을 넘어선 것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토요일이었다. 민우는 여느 때처럼 지연의 가게를 찾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인근 건물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면서 지연의 가게에도 비상 대피령이 내려졌다. 모두 침착하게 밖으로 나가주세요. 지연은 손님들에게 안내하며 가게를 비우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주방을 확인하던 중 그녀는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민우가 그녀를 붙잡았다. 괜찮으세요, 사장님? 어두운 주방에서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민우의 강한 팔에 안겨있는 지연의 마음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순간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민우는 천천히 지연의 얼굴을 감싸 안았고 그들은 처음으로 키스를 나누었다. 화재 경보는 거짓 경보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지연과 민우의 관계는 영원히 변해버렸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은 후 그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사장님, 전 당신을 사랑해요. 민우의 고백에 지연은 눈물을 흘렸다. 우리 사이에는 23살이나 차이가 나요. 당신은 아직 젊고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건 당신의 강인함, 따뜻함, 그리고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예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비밀 연애를 시작했다. 그들은 사회적 편견과 군대 규정을 걱정하여 관계를 숨겼지만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행복했다. 민우는 휴가 때마다 지연을 찾았고 그들은 서로에게 위로와 사랑을 나누었다.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지연은 이상한 몸의 변화를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그녀는 병원을 찾았다. 박지연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지연은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무슨 일이죠,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54세의 임신이라니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녀는 혼란스러움과 공포, 그리고 묘한 기쁨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이게 가능한가요? 제 나이에. 드문 경우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령 임신이니 위험이 따를 수 있어요.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연은 병원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이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민우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그는 아직 너무 젊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었다.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는 책임을 그에게 지울 수 있을까? 결국 지연은 민우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다.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민우 씨, 임신했어요. 민우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지연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요? 그게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내 나이에 아이를 낳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아직 젊고 이런 책임을 질 준비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민우는 지연의 말을 가로막았다. 제가 책임질게요. 우리 아이니까요. 제가 당신과 아이를 지킬게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결의가 더 강하게 빛났다. 그는 지연의 손을 더 단단히 잡으며 말했다. 결혼해요, 우리. 민우의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지연은 망설였다. 사회적 편견, 가족들의 반응, 그리고 민우의 군 생활에 미칠 영향 등 걱정거리가 너무 많았다. 정말 괜찮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생각해봤어요. 당신의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민우는 단호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 아이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겠어요.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민우가 상관에게 결혼 계획을 알렸을 때 반응은 냉담했다. 이 소중한 시간에 장난치는 거야? 너보다 23살이나 많은 여자와 결혼한다고? 게다가 임신까지 했다고? 너 미쳤니?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합니다. 상관은 한참 동안 민우를 노려보다가 말했다. 내 경력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어. 특히 K2C로서 이런 스캔들은 용납되지 않아. 다시 생각해봐. 민우의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그의 어머니는 오열했고 아버지는 격분했다. 어떻게 내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많은 여자와 결혼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니? 그녀가 너를 이용하는 거야. 아버지, 저희는 서로 사랑해요. 그리고 곧 아이가 태어납니다. 제발 이해해 주세요. 뉴스는 빠르게 퍼졌다. 지연의 가게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지연이 젊은 남자를 꼬드겼다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민우가 지연의 재산을 노린다고 수근거렸다. 지연은 이러한 소문과 비난의 깊은 상처를 받았다. 스트레스는 그녀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고, 결국 그녀는 임신 합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지연은 처음으로 이 모든 것이 실수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행동이 민우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아닌지, 아이를 낳는 것이 정말 옳은 결정인지 의심이 들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민우가 들어왔다. 그는 휴가를 받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많이 아파요.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민 씨, 우리 이러지 말아요. 당신 인생이 망가질까 봐 무서워요. 민우는 지연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나예요. 그리고 난 당신과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인생을 선택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의 확고한 의지 앞에 지연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다. 그들은 병원 침대 위에서 손을 맞잡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싸우기로 했다. 임신 기간은 지연에게 큰 도전이었다. 54세의 고령 임산부로서 그녀는 여러 건강 문제와 싸워야 했다. 고혈압, 빈혈, 그리고 다른 합병증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의사들은 계속해서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민우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지연과 함께 보내려 노력했다. 그는 휴가와 외출 시간을 모두 그녀에게 할애했고, 때로는 몰래 부대를 빠져나와 지연의 병원을 찾기도 했다. 군대에서의 상황도 점점 악화되었다. 소문이 퍼지면서 민우는 동료들의 놀림과 상관들의 의심 어린 시선을 받게 되었다. 몇몇 사람들은 그를 피했고, 다른 이들은 그를 할머니 선호자라고 조롱했다. 하지만 민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믿었고, 지연과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견뎌냈다. 임신 8개월째, 지연은 갑작스러운 진통을 느꼈다. 그것은 예정일보다 한 달 앞선 때였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응급 제왕절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혈압이 너무 높고 태아가 위험해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민우는 급히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그는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민우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지연과 아이가 무사할까? 만약 그들 중 하나라도 잃는다면 자신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마침내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입니다. 어머니도 무사하시고요. 민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안도와 기쁨,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작은 딸을 처음 안았을 때 민우는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 빛나는 눈동자, 그리고 작은 숨소리, 모든 것이 완벽했다. 무슨 이름을 지을까요? 지연이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서연이 어때요? 새로운 인연이라는 뜻으로. 서연. 좋은 이름이네요. 두 사람은 작은 서연이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편견과 어려움들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서연이의 탄생은 두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작은 아파트에서 셋이 함께 살기 시작한 그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의 스트레스를 동시에 겪어야 했다. 지연은 가게 운영을 잠시 중단해야 했고, 민우는 군 복무와 가정을 병행하느라 항상 지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민우는 예상보다 일찍 전역하게 되었는데, 이는 그의 스캔들이 부대 내에서 계속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았다. 이제 당신과 서연이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민우는 지연의 가게에서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영 지식을 활용해 가게의 운영 시스템을 개선했고, 그의 젊은 에너지와 새로운 아이디어는 가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군거림과 의심의 대상이었던 두 사람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은 점차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민우의 부모님도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했지만 손녀의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다. 첫 만남은 어색했지만 서연이의 천진난만한 미소는 그들의 마음을 녹였다. 우리 손녀가 정말 예쁘구나. 민우의 어머니는 서연이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 순간 오랫동안 쌓여있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서연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던 날, 민우는 지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우리 결혼식을 올려요. 작게라도 좋으니 이제는 모두에게 우리의 사랑을 당당히 보여주고 싶어요. 그들은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다. 몇몇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했지만 그곳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 찼다. 지연은 간단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연이를 안고 있었고, 민우는 자랑스럽게 그의 가족을 소개했다. 이 사람은 제 아내 박지연이고 이 아이는 우리 딸 서연입니다. 그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결혼식 후 세 사람은 더 큰 집으로 이사했다. 민우는 지연의 가게를 확장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지연은 요리 레시피 책을 출판하는 꿈을 이루었다. 서연이는 건강하게 자라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물론 여전히 세상의 편견은 존재했다. 가끔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 서연이의 엄마가 할머니로 오해받는 상황, 그리고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는 무언의 비판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상처받지 않았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행복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지연의 말에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이가 5살이 되던 해, 지연은 54세에 임신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출판했다. 나이를 넘은 사랑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었다. 나이, 성별, 배경, 이 모든 것은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얼마나 용기 있게 싸울 수 있는가입니다. 책 출간 기념 행사에서 지연은 이렇게 말했다. 그녀의 옆에는 민우와 서연이가 자랑스럽게 서 있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지연은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초대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솔직함과 용기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이들에게 힘이 되었다. 저는 한때 이 관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랑에는 올바른 방식이란 없다는 것을요. 단지 진실된 마음과 서로에 대한 존중만이 있을 뿐입니다. 민우도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갔다. 그는 지연의 국밥집을 기반으로 새로운 레스토랑 체인을 시작했고, 전통 한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은 함께 일하며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더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 서연이는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그녀는 종종 학교에서 부모님의 나이 차이에 대한 질문을 받곤 했지만 그때마다 자신 있게 대답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해요.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국밥을 만들고
아빠는 가장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월이 흘러 지연은 65세가 되었고 민우는 40세가 되었다. 서연이는 이제 11살의 똑똑하고 씩씩한 소녀로 성장했다. 그들의 가족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그 시선에 당당히 맞설 수 있었다. 지연의 국밥집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프랜차이즈가 되었고 민우는 요리 전문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셰프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요리 학교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취업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가 만난 건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지연은 테라스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민우에게 말했다. 그때 그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지도 모르죠.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지연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우리는 반드시 만났을 거예요. 단지 조금 다른 방식으로요. 난 그걸 운명이라고 믿어요. 서연이는 부모님의 대화를 들으며 기뻐했다. 그녀는 친구들과 달리 늙은 엄마를 갖고 있다는 것에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가족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았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랑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학교 장문 시간에 나의 특별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 상을 받기도 했다. 지연이 70세가 되네 그들은 가족 여행으로 제주도를 방문했다. 오랜만에 휴가였다.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하던 중 지연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그녀는 민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지연은 결국 민우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털어놓았다. 민우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다. 우리는 이것도 함께 이겨낼 거예요.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요. 지연은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민우와 서연이의 헌신적인 간호를 받았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많이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비록 나이가 들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찼다. 내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어느 날 밤 지연이 민우에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함께할 시간이 많아요. 민우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연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언젠가는 이별의 순간이 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다. 지연이 75세가 되네 그들은 결혼 20주년을 맞이했다. 민우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서연이는 부모님을 위한 노래를 불렀다. 그날 밤 지연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모험은 50대에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나는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믿는다. 민우와 서연이와 함께한 이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었다. 나이 차이, 사회적 편견,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힘을 증명했다. 내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 사랑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할 것이다. 민우가 50세가 되던 해 그들은 은퇴를 결정하고 조용한 시골로 이사했다. 서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삶을 시작하고 있었지만 주말마다 부모님을 방문했다. 그들의 집은 작지만 따뜻했고 정원에는 지연이 직접 가꾼 꽃들이 만발했다. 지연의 건강은 서서히 악화되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맑았다. 그녀는 종종 마을 아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쳤고 민우와 함께 지역 행사에 참여했다. 그들은 함께 노을을 보고 별을 세며 과거의 추억을 나누었다. 어느 겨울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문 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우가 아직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그를 위한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민우는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지연이 옆에 없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지연이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지연 씨, 일어나요. 하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났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준비한 아침 식사와 함께 작은 편지가 놓여 있었다. 사랑하는 민우에게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우리의 사랑은 모든 편견과 장애물을 극복했고 그것은 내게 가장 큰 자부심입니다. 당신이 내게 준 사랑과 우리의 아름다운 딸 서연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부디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을 기억해 주세요. 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지연. 민우는 눈물을 흘리며 지연의 손을 잡았다. 그는 슬펐지만 동시에 그들이 함께한 모든 순간에 감사했다. 지연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그녀가 영향을 미친 사람들, 그녀의 음식을 사랑했던 손님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이들이 모두 모였다. 서연이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위로하며 말했다. 엄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아빠와 함께한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겼고 우리 가족의 사랑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도 엄마처럼 용기 있게 살아야 해요. 민우는 지연 없이 살아가는 법을 천천히 배웠다. 그는 그녀의 요리 레시피를 책으로 엮어 출판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했다. 그는 지연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요리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했다. 민우가 7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지연과 함께 살았던 집으로 돌아왔다. 그 집은 이제 서연이의 가족이 살고 있었다. 서연이는 어머니처럼 요리를 사랑하게 되어 자신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고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 들려주세요. 서연이의 아이들은 항상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와의 러브스토리를 들려달라고 조르곤 했다.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한 젊은 군인이 있었어요. 그는 우연히 한 국밥집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죠. 이야기를 마치고 민우는 침대에 누워 지연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가 곁에 있는 것처럼 느꼈다. 곧 만나러 갈게요, 지연 씨. 그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박지연과 이민우의 사랑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들은 나이, 사회적 편견,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책, 영화, 그리고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고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서연이는 부모님의 유산을 이어받아 지연과 민우라는 이름의 요리 학교를 설립했다. 그곳에서는 매년 나이, 배경,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있다. 학교의 모토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경계를 넘는다이다. 지연과 민우의 무덤은 나란히 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박지연 19712046, 앤드 이민우 19942065.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의미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이 보여준 용기, 헌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진정한 사랑의 힘을 증명하고 있다. 사랑에는 정해진 룰이 없다. 단지 두 사람의 진심과 서로를 향한 존중만이 있을 뿐이다. 박지연과 이민우는 그 진리를 자신들의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것이다.